나는 장사치가 아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렉처는 그 기원전 260년에 있었던 굉장히 극적인 하나의 전투 장면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진나라가 이 조나라와 이 장평에서 붙었던 그 유명한 장평 전투에서 진나라 백기가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을 산채로 묻는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산채로 묻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조나라의 수도 이제 한단을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조나라 이 재상으로 있던 이 평원군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무도 이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위나라가 나서는데, 위나라가 나선 것도 조나라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조나라가 멸망하면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 전쟁터 앞에서 뭔가 그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진나라 눈치를 보는 거죠. 이때 조나라에 머물고 있던 그냥 한 사람이 진나라 100만대군의 어떤 이 포위를 풀고 이 포위를 푼 뒤에 군사를 50리나 이제 물리게 되는 이 진풍경을 자아내요. 근데 이제 평원군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제 그 땅하고 이제 일천금을 하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장사치가 아니오 하면서 그걸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구해주고. 바로 제 나라 사람 노중련 이야기인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 전쟁이 있던 시대, 그래서 이름도 전국인 이 시대는 참으로 이제 혼란했죠. 왜 혼란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군주들의 어떤 탐욕 때문에 혼란했을까? 근데 노중련이 진단한 어떤 그 당시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장사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이 활발한 시대였기 때문에 장사치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노중련이 생각한 장사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장사치로 규정하는 당대의 군주와 유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세가들은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팔고, 또 당대의 군주들도 이익을 계산해서 이게 이익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선비를 쓰고, 또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 양해왕이 이 맹자를 처음 만나서 물었다는 그 유명한 하필왈리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나라의 이제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했을 때 위나라의 그 객장군 신원현이 이 노중련을 처음 만나서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장사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평원군에게 뭔가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군의 옥모를 보아하니 뭔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근데 왜 지금 이 전쟁통에 이 성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천대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장사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 그러니까 노중련에게 장사치라는 거는 단순히 직업이나 계급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상태의 어떤 군주들, 유세가들, 노중련이 봤을 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익을 따르는 게 대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이익을 따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노중련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들이 쫓는 이익이 어떤 생명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혼란을 불러와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란과 더불어 오는 이익,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잠시 동안의 이익. 이러한 이익이 과연 진짜 참된 이익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전국시대의 혼란은 바로 이러한 마음들의 기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장사치가 아닌 마음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노중련은 다른 존재 양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요. 바로 선비라고 하는 존재 양식에서요. 산업공상의 질서에서 이 선비를 으뜸으로 여기는 거는, 다른 계급들은 이익을 기대하고 움직이는데 선비는 그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의의를 행위를 통해서 남김없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으뜸이었던 거예요, 선비를. 그러니까 노중련이 조나라를 도운 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였거든요. 뭐 다른 어떤 바라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나라가 환난에 처했다는 그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의인 것 같아요. 불의에 맞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의로움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의의 아닌가요? 그래서 게다가 조나라의 어떤 평화는 자신의 평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조나라의 불행이 조나라에서만 끝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신원현은 노중련에게 그렇다면은 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조나라를 도울 방향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계획이냐. 그랬더니 나는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의 연합을 끌어내겠다. 그랬더니 이제 신원현이 사실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한 거는 이 조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칭제, 그냥 황제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로 차라리 눈 한 번 딱 감고 칭제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전쟁도 없이 포위도 풀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그 신원현이 생각한 어떤 그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중련은 아니 그런 상태는 노예 아니에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신원현이 맞다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신원현의 어떤 답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언뜻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보기에는 이러한 논리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등한 어떤 제후 왕이었거든요. 이 진나라하고 조나라는. 근데 싸움에 한 번 이기고 졌다고 갑자기 노예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설정일 뿐만 아니라 노예는 단순히 힘이 약해서 노예가 아니라 타자와 능동적인 관계 맺기를 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에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책이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어떤 가장 큰 깨달음이 사실 이거 아닌가요? 나라의 강함이 물리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나라가 약한 거는 조나라가 약한 거는 조나라가 물리적으로 뭔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한번 보라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고 있지 않냐고. 이 스스로 고립된 거를 지금 먼저 고민을 해야지 지금 물리력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신원현은 이를 알지 못했죠. 칭제야말로 조나라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확실한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뭐 노예가 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신원현은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노중련이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진나라 왕으로 하여금 그대의 왕을 젓갈로 만들어 버리겠다. 젓갈로 담그도록 나는 이끌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원현이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거 극단적인 게 아니다. 은나라의 그 폭군 주왕을 한번 보라고. 당시에 그 삼공이었던 귀후와 악후와 주문왕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귀후를 이제 젓갈로 만들고 악후는 육포로 만들고 주문왕은 유리에 감금을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요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후가 육포로 담긴 거는 이제 자신의 그 귀후에 굉장히 미색인 딸이 하나 있었대요. 딸을 이제 그 주임금에게 줬는데 이제 이 딸이 음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란을 따르지 않는 딸이어서 이 사람을 이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딸은 사실 네가 이쁘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쁘지 않아. 그래서 그 이유를 근거로 이제 귀후를 젓갈로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그 현명하다고 하는 그 악후가 이제 이 귀후를 옹호한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건 귀후는 굉장히 정당한 인물이고 당당한 인물이다. 그 딸은 실제로 이제 미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이 악후를 유포로 만들고 근데 이제 주문학은 거기다 대고 탄식을 해서 이제 유리옥에 갖추고 지금 이런 형국인데 그러니까 당시 제후들은 은주의 그 무도함만으로도 육포에 처해졌는데 지금 진나라에 한번 무도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무도함은 그 전장에서 수급을 많이 얻는 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선비들은 또 건술로 다루고 백성들은 노비처럼 다루는 이런 어떤 무도함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운주의 무도함 버금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가 노예를 자처하는 순간 육포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제 노중련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육포가 되지는 않더라도 진나라의 딸과 처첩들이 이제 그 위나라의 어떤 그 위왕의 처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진나라 입맛에 따라 또 대신들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위나라 왕의 진나라의 어떤 그 왕비와 그 처첩들이 이렇게 위왕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입맛에 맞춰서 위나라 대신들이 교체가 되면, 그럼 그야말로 손발이 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진짜 그야말로 또 유포만도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넌 이런 상황을 굉장히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제라고 하는 거는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데 칭제의 해악은 너무나 확실하다.
라고 지금 노중련은 거기다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칭제는 단순히 눈 한번 딱 감고 황제라고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노예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 노중련은.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신원현이 벌떡 일어나서 재배를 하면서 다시는 칭제 문제를 꺼내야 하지 않겠다. 내가 위나라에 돌아가서 위왕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죄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대화를 전해 들은 진나라의 장수도 100만 대군을 50리로 뒤로 물려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노중련의 말을 알아듣고 이 사죄를 한 이 신원현도 사실 놀라운데 이 대화를 엿듣고 군사를 뒤로 물린 진나라 장수는 사실 더 놀라워요. 이게 왜 놀라운가? 그러니까 도대체 진나라 장수는 100만 대군을 뒤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 군사를 뒤로 물린 걸까? 근데 이 장면이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진나라가 진정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장면이. 장사치와 노예는 다른 듯하지만 사실 관계 맺기의 양식이 복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 장사치가 이익에 복종한다면 노예는 주인의 권력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장사치와 노예는 이익과 힘으로써 길들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선비의 존재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선비란 모든 사람이 이익과 힘에 복종할 때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자, 길들여지지 않는 자, 자신의 공부한 오름이 의에 가깝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자, 의로서 관계 맺을 뿐 다른 가치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 아니 이런 존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두려워한 건 단순히 위헌제초의 연합이 아니라 노중련의 어떤 선비정신, 그리고 나아가 노중련이 어떤 불씨가 돼서 전국에 되살아날 바로 그 선비정신,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조나라는 항고비를 넘기고 형원군은 이 중년에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만금을 이제 내리죠. 근데 이때 노중련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떠났는데 이게 굉장히 그 멋진 말인데요. 천하의 선비가 귀한 거는 사람을 위해 우환을 떨쳐주고 환난과 분쟁을 해결하면서도 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취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장사치가 되는 일이라고. 나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굉장히 이익에 경도된 시대인데 저는 이 노중련의 삶이 말해주는 거는 어떻게 우리는 이익이 아닌 다른 삶의 윤리를 발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익이 아니라 자기 윤리의 실천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노중련의 삶이 특별한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정치를 통해서 남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